아우라그룹의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언제나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빌딩의 45층에 위치한 이곳은 회사의 심장부라 불렸지만 그곳에서 뛰는 것은 따뜻한 피가 아니라 냉철한 데이터와 야망이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조차 사무실의 삭막한 분위기를 덮이지는 못했다. 이수진은 그 풍경에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고 화면에는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녀의 손길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팀에서 유령 같은 존재였다. 화려한 경력과 유창한 언변을 자랑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수진의 존재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외모, 과묵한 성격, 그리고 언제나 단정한 회색과 검은색 계열의 옷차림은 그녀를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소음을 싫어했고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경멸했다. 오직 데이터만이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었다. 이 대리 아직도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건가? 도대체 하루 종일 뭘 하는지 모르겠네. 다른 사람들은 벌써 보고서 초안을 3번이나 수정했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진의 집중을 깨뜨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파트장인 박지영 과장이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언제나 수진을 못마땅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값비싼 학위나 인맥 없이 실력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들어온 수진이 눈엣가시처럼 보였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과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수진은 대답 대신 자신의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지난 분기 전사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복잡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 있었다. 보고서 초안에 사용된 데이터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매출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계절적 요인이나 마케팅 효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원 데이터를 다시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내용은 박 과장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박 과장은 이미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상태였다. 박지영 과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 대리 지금 내 지시가 틀렸다고 말하는 건가? 내가 검토하고 승인한 데이터를 의심하는 거야. 자기가 뭘 안다고 감이 나서 그냥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어디서 건방지게 토를 달아. 그녀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몇 직원들이 힐끔거렸지만 이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다시 자신의 모니터에 코를 박았다. 이런 일은 이제 전략기획팀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박지영 과장은 김태우 부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으며 그녀에게 밉보이는 것은 곧 이 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김태우 부장이 위압적인 풍채를 드러내며 들어섰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사무실을 한번 쓱 훑더니 이내 수진과 박 과장에게로 향했다. 무슨 소란이야.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박 과장은 즉시 피해자인 척 표정을 바꾸며 김 부장에게 다가갔다. 부장님, 이 대리가 제 지시를 따르지 않고 멋대로 데이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팀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녀의 교활한 말에 김 부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모니터를 경멸적으로 내려다보았다. 김태우 부장은 능력보다는 아첨과 권모술수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부하 직원을 경계했고 특히 수진처럼 묵묵히 실력으로 성과를 내는 유형의 인간을 혐오했다. 그에게 수진은 자신의 무능함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그는 수진의 분석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코웃음을 쳤다. 이 대리 자네는 분석가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 입력원이야. 쓸데없는 생각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자네 같은 사람은 우리 팀에 필요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 정글 같은 곳에서 감정은 약점일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는 팀원 전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 들었지? 지금 우리 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키메라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거야. 회장님께서도 직접 챙기시는 중차대한 프로젝트다.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해. 사소한 일로 팀의 사기를 꺾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어. 키메라 프로젝트,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미래가 걸렸다고 선전되는 차세대 신사업 프로젝트였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고, 김태우 부장이 프로젝트의 실무 총괄을 맡고 있었다. 그룹 전체에 관심이 집중된 만큼 프로젝트의 성공은 김 부장에게 엄청난 영광과 더 높은 자리를 보장해 줄 것이었다. 반대로 실패는 곧 그의 경력의 끝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그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기세였다. 그는 수진에게 데이터 뭉치를 던지듯 건넸다. 이건 키메라 프로젝트의 기초 데이터 중 일부야. 자네는 다른 생각 말고 이 데이터들이나 분류하고 정리해. 아주 단순한 작업이니 자네 수준에도 맞을 거야. 그 말은 사실상 수진을 프로젝트의 핵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주위에서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시선들이 느껴졌다. 수진은 묵묵히 데이터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날카로운 분석의 칼날이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다. 그날 오후 내내 수진은 김 부장이 던져준 데이터에만 몰두했다. 그것은 실제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도가 낮은 부분에서 나온 잡다하고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의 집합이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불평하며 대충 처리했겠지만 수진은 달랐다. 그녀에게 모든 데이터는 고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숫자라도 전체 시스템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었다. 그녀는 특유의 집중력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장인이 악기를 다루는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데이터에 빠져있던 수진의 귓가에 동료들의 퇴근 인사가 들려왔다. 어느새 사무실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남아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몇몇 야근하는 직원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수진은 잠시 뻐근한 목을 돌리며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내린 도시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잠시 외로움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김 부장이 자신을 무시하기 위해 던져준 이 쓰레기 데이터 더미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이었다. 특정 협력업체와의 거래 기록에서 발견된 설명할 수 없는 자금의 흐름. 너무나도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어 일반적인 회계 감사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흔적이었다. 수진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 자금의 흐름은
키메라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었다. 수진은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박 과장과 김 부장이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던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가 지적했던 매출 데이터의 이상 급증 패턴이 어쩌면 이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덮기 위한 위장이었을 수도 있었다.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덮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파헤쳐야 할까? 덮어버린다면 당장의 위험은 피할 수 있겠지만 그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불의를 보고 눈 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 비리는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회장까지 직접 챙기는 키메라 프로젝트 나아가 아우라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라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는 기댈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신념만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전부였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평생 자신을 경멸하며 살게 될 것이다. 수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차가워져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싸우기로. 하지만 어리석게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방식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즉시 관련 데이터를 자신의 개인용 보안 USB에 백업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증거는 자신이 직접 확보하고 관리해야 했다. 모든 작업을 마친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텅 빈 사무실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컴퓨터를 껐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에 차가운 금속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저 묵묵히 일하던 평범한 대리 이수진은 이제 없었다. 거대한 비리의 심장부를 향해 홀로 칼을 빼든 전사가 서 있을 뿐이었다. 빌딩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결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의 조각이 들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누구보다 먼저 사무실에 도착했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른 어둠이 아직 도시를 감싸고 있었고 45층의 사무실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밤새 정돈해둔 생각을 바탕으로 어젯밤 확보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훑어보기 시작했다. 커피 한 잔 없이도 그녀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사기극의 첫 번째 실마리였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베리타스 테크라라는 이름의 컨설팅 업체였다. 서류상으로는 키메라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알고리즘 자문을 제공하는 회사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수진이 밤새 추적한 바로는 실체가 거의 없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있었지만 사무실 주소는 공유 오피스의 우편함 주소였고 홈페이지는 몇 페이지짜리 부실한 소개, 글이 전부였다. 더 결정적인 것은 지난 6개월간 이 회사로 지급된 컨설팅 비용이 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막대하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혁신적인 기술 자문이라도 이 정도의 비용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수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는 베리타스 테크의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열람했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 주소지를 다른 데이터와 교차 검증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 주소지는 김태우 부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작은 인쇄소의 주소지와 일치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태우 부장이 유령 회사를 내세워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지난번 지적했던 비정상적인 매출 급증 데이터는 아마도 이 막대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숫자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범죄였다. 단순한 팀의 리더가 저지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대담하고 조직적인 비리였다. 박지영 과장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혹은 깊숙이 관여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자신을 그토록 억압하고 무시했던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다. 그들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자신들의 발밑에 숨겨둔 지뢰를 하필이면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이수진이 밟아버릴 뻔했던 것이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알아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이 모든 것을 못 본 척 덮어두고 조용히 회사를 떠나는 길. 다른 하나는 이 거대한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길. 전자는 안전했지만 비굴했고 후자는 정의로웠지만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이었다. 수지는 자신의 목에 걸린 차가운 은재 로켓을 만지작거렸다. 어릴 적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었을 때 그녀의 손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물건이었다. 이 로켓은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녀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기묘한 위안을 주곤 했다. 그리고 그 위안은 그녀에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인함을 심어주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젯밤의 다짐처럼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었다. 김태우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이토록 치밀하게 자금을 빼돌릴 정도의 인물이라면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또한 뛰어날 것이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방심을 유도해야 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순진하고 무능한 부하 직원인 척 연기하며 그들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그들의 반응을 떠볼 필요가 있었다. 때마침 그날 오후에 키메라 프로젝트 주간 진행 상황 보고 회의가 잡혀 있었다. 모든 팀원이 참석하고 김태우 부장이 직접 주관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수지는 그 자리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만이 김태우의 경계심을 허물고 그가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의 공범인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회의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횡령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저 순수하게 데이터의 불일치를 묻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지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태우 부장은 상석에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팀원들을 훑어보았고 박지영 과장은 그의 옆에서 마치 충견처럼 앉아 있었다. 김 부장은 거창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키메라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자신의 비전을 역설했다. 팀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그 누구도 감히 다른 의견을 내지 못했다. 수지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녀의 심장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각 파트의 보고가 끝나고 김 부장이 형식적으로 질문이 있냐고 물었을 때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로 그 순간 수지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김 부장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고
박 과장은 노골적으로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이수진 대리 할 말 있나?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이미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대한 겸손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입을 열었다. 부장님, 지난 3분기 예산 집행 내역을 검토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베리타스 테크라는 협력업체에 지급된 자문 비용이 예상보다 상당히 큰 규모로 집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유된 진행 보고서에는 해당 업체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투명한 예산 관리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완벽하게 합리적이었고 그 누구도 트집을 잡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결코 김 부장을 의심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업무상의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김태우 부장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수진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수진이 자신의 금고를 향해 손을 뻗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회의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다. 김 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폭발했다. 이수진 대리,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가짜는 질문을 하는 거야? 내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의심이라도 하는 건가? 그의 고함 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어깨를 움츠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몰아붙였다. 자네가 맡은 일은 고작 데이터 정리하는 것뿐이야. 언제부터 프로젝트 전체 예산을 자네가 신경 썼지?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야. 자네는 지금 팀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 그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마치 발작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옆에 있던 박지영 과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나섰다.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대리는 항상 이렇게 분수를 모르고 나댑니다. 팀의 분위기를 흐리는 암적인 존재예요. 공개적인 마녀 사냥이었다. 수진은 순식간에 팀의 화합을 깨뜨리고 상색에 대드는 문제 사원으로 낙인 찍혔다. 다른 팀원들은 아무도 그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겁에 질린 눈으로 이 상황을 외면할 뿐이었다. 수진은 쏟아지는 비난과 모욕을 묵묵히 받아내며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김태우의 과도한 반응. 이것이야말로 그가 범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지금 제 발이 저려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다. 김태우는 씩씩거리며 최종 통보를 날렸다. 이수진 대리, 오늘부로 자네는 키메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재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진행하고 있는 모든 분석 업무에서 손대 자네에게는 창고에 쌓여있는 10년치 아날로그 문서들을 스캔해서 디지털화하는 업무를 맡기겠다. 그게 자네 수준에 딱 맞는 일이야.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나? 그것은 사실상의 좌천이자 해고 예고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의는 그대로 끝났다. 엉망이 된 분위기 속에서 팀원들은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수진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설 때 복도를 지나가던 신입사원 최민준이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수진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는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수진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수진은 말없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동료들은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태우의 조치 덕분에 그녀는 이제 그의 감시에서 벗어나 지하 창고라는 해방구에서 자유롭게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두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어둠은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터였다. 수진의 눈에 비친 모니터 화면 위로 보이지 않는 방역의 서막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 아우라그룹 본사 건물의 지하 3층 자료실은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다. 45층의 화려한 사무실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창문 하나 없어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폐쇄적인 공간 코를 찌르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그리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끝없이 늘어선 육중한 서가들. 이곳은 과거의 기록들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자 회사에서 잊혀진 자들이 보내지는 유배지였다. 이수진은 이곳의 한쪽 구석에 마련된 낡은 책상과 스캐너 앞에 앉아 있었다.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세상의 전부였다. 김태우 부장은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첨단 데이터가 오가는 회사의 심장부에서 그녀를 끌어내려 1과 0의 세계와는 가장 먼 이곳 아날로그의 먼지 구덩이에 처박아 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녀는 프로젝트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고 누구와도 교류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수진에게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구였다.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반격을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요새였다. 업무 첫날 박지영 과장이 마치 승전한 장군처럼 거들먹거리며 자료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먼지가 앉을까봐 신경질적으로 옷을 털며 수진의 초라한 책상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이 대리 여긴 좀 어때? 아주 조용하고 업무에 집중하기 좋겠네. 이 대리 수준에 딱 맞는 곳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이 가득했다. 수진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 무표정한 시선에 박 과장은 순간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지만 이내 다시 우월감에 젖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건 7년 전 프로젝트 넵튠 관련 최종 보고서랑 부속 서류들이야. 회장님께서 갑자기 찾으셔서 급하게 디지털화해야 해. 오늘 퇴근 전까지 스캔해서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 아주 중요한 서류들이니 한 장이라도 분실하거나 손상되면 이 대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알았어. 그녀는 책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방대한 양의 서류를 반나절 만에 처리하라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유발하여 해고의 빌미를 잡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수진은 말없이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순순한 태도에 박 과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저렇게 순진하고 멍청하니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콧방귀를 뀌고는 자료실을 나갔다. 그녀가 사라지자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즉시 스캐너의 전원을 켜고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박 과장이 지시한 순서대로 일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서류 전체의 페이지 수를 확인하고 각 페이지의 상태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모든 문서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고 그 파일을 즉시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와 보안 USB의 3중으로 백업했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몇 시간이 흐르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무렵 예상대로 박지영 과장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인사팀 직원을 대동하고 있었다. 박 과장은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다. 이 대리,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프로젝트 넵튠의 핵심 기술 제휴 계약서 원본이 없어졌어. 내가 분명히 빠뜨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연기하며 수진을 범인으로 몰아갔다. 인사팀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상황은 명백히 수진에게 불리했다. 폐쇄된 자료실에서 서류를 만진 사람은 그녀뿐이었고 CCTV도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과장님, 혹시 이 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모니터에는 박 과장이 말한 바로 그 사라진 계약서에 선명한 스캔 파일이 떠 있었다. 파일 정보에는 스캔을 완료한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저는 과장님께서 서류를 주고 가신 직후 분실의 위험을 막기 위해 모든 문서를 즉시 스캔하여 디지털 백업부터 완료했습니다. 원본은 아마도 과장님께서 처음 가져오신 서류 더미에 섞여 있을 겁니다. 그녀는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제가 서류를 인계받았을 당시의 상태를 촬영해둔 사진 자료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박지영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얄팍한 함정이 완벽하게 간파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어설픈 함정을 파놓았다가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과 악의만 드러낸 꼴이 되었다. 인사팀 직원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자리를 떴다. 박 과장은 수진을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치욕감에 얼굴이 벌개진 채 자료실을 뛰쳐나갔다. 그날 밤 김태우 부장의 사무실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그깟 계집애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김 부장은 박 과장에게 잿더리라도 던질 기세로 윽박질렀다. 박 과장은 잔뜩 겁을 먹은 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그 애가 그렇게 치밀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 부장은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입에 물었다. 보통 내기가 아니야.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회의에서 그 눈빛을 봤을 때부터 섬뜩했다고. 그 계집애는 무언가를 알고 있어. 이대로 두면 언젠가 우리 발목을 잡고 말 거야.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 회사에서 내쫓아야 해. 그들의 대화에는 이수진에 대한 두려움과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들은 그녀를 쫓아낼 더 악랄하고 확실한 방법을 모의하기 시작했다. 한편 혼자 남아 늦게까지 자료실을 정리하던 수진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신입사원 최민준이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수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선배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죠?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최민주는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지난번 회의 때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 데이터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부장님이나 박 과장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팀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자기 안위 때문에 모른 척할 뿐이에요. 선배님처럼 용기 있는 분이 부당하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다. 수진은 잠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계산적인 속내가 아니라 순수한 정의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마음의 벽을 아주 조금 허물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죠? 최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신입이라 높은 수준의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내부 시스템, 로그나 파일 접근 기록 같은 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선배님은 지금 접근 권한이 모두 차단되셨을 테니 제가 선배님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제안이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는 그대로 회사에서 해고될 것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수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 위험한 싸움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명확했다. 그녀에게는 외부의 정보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녀는 최민준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럼 한 가지만 부탁하죠. 베리타스테크 관련 지급 결의서 파일에 최근 한 달간 누가 접근했는지 로그 기록을 좀 뽑아다 줄 수 있어요. 그것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그의 의지와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험대였다. 최민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확인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떠나고 자료실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수진은 그가 두고 간 아직 따뜻한 캔커피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기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편 그녀는 박 과장이 던져주고 간 프로젝트 넵튠의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7년 전 그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 역시 김태우 부장이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막바지에 지금의 베리타스테크와 아주 유사한 방식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이 있었던 기록을 찾아냈다. 당시에는 문제 제기 없이 그냥 넘어갔던 모양이었다. 김태우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자료실은 그의 과거 범죄 기록이 잠들어 있는 거대한 증거의 창고였다. 그녀의 감옥은 이제 그의 무덤이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하 자료실에서의 시간은 지상의 시간과 다르게 흘렀다. 빛이 들지 않는 공간에서 수진은 낡은 스캐너가 뱉어내는 단조로운 소음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자신만의 리듬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과거의 문서들을 디지털로 옮기면서도 그녀의 머리는 김태우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거미줄을 촘촘히 엮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무의미한 문서들을 스캔하는 잡무였지만 수진은 그 속에서 김태우가 과거에 저질렀던 비리들의 희미한 흔적들을 하나씩 발견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극도의 집중과 스트레스는 그녀의 오래된 지병을 자극했다. 어릴 적부터 그녀를 괴롭혀 온 원인 불명의 두통이었다. 처음에는 관자놀이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작은 통증으로 시작되더니 이내 머리 전체를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격렬한 고통으로 번졌다. 그녀는 늘 그랬듯이 고통을 억누르며 버티려 애썼다. 약 따위는 소용없었다. 이 고통은 그녀의 일부였고 그녀는 이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녀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바로 그때였다. 낡은 스캐너가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작동을 멈췄다. 용지 걸림을 알리는 붉은 경고등이 신경질적으로 깜빡였다. 수진이 기계를 살피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반복적으로 울리는 기계의 경고음과 깜빡이는 붉은 불빛이 마치 방아쇠처럼 그녀의 뇌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세상이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했다. 자료실의 풍경이 일그러지며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현기증과 함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각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눈앞에는 먼지 쌓인 서가가 아닌 빗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자동차의 유리창이 보였다. 차창 밖으로는 짙은 녹색의 소나무 숲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굵은 빗방울이 차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다. 곁에서는 나직하고 다정한 남자의 허밍 소리가, 그리고 그 옆에서는 맑고 부드러운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따뜻하고 안락한 공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작았고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었다. 행복감에 취해
스르르 눈을 감으려던 순간 갑자기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시야를 가득 채우는 눈부신 빛의 홍수.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격렬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다. 유리가 깨지는 파열음과 금속이 찢어지는 굉음이 귓가를 때렸다. 짧은 순간 그녀는 비명소리와 함께 핏빛처럼 붉은 무언가가 시야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작은 손에서 은빛 목걸이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감각.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하기 직전 애타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아야. 우리 수아. 수진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다. 헉. 수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차가운 자료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지독했던 두통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지만 그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방금 전에 그 감각들, 그것은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생생했다. 빗물의 냄새, 부모님의 온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공포까지. 마치 자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은재 로켓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녀의 정체를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였던 물건. 정교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지만 어느 시대의 것인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문양이었다. 더 기이한 것은 목걸이 어디에도 열 수 있는 이음새나 잠금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수십 번, 수백 번 이 로켓을 열어보려 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마치 그녀의 기억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8살 이전의 기억이 없는 고아. 그것이 이수진이라는 존재의 공식적인 정의였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국도변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심한 머리 부상으로 기억상실증 진단을 받았고 함께 타고 있던 부모님은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들었다. 신원을 확인할 만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이수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그녀는 과거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다. 과거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만을 안겨줄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틈으로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왔다. 수아. 그 이름은 분명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다. 그렇다면 자신은 이수진이 아니라 이수아였을까? 그리고 그 사고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 의문의 조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김태우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과거라는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자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최민준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수진의 창백한 얼굴과 헝클어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였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밀어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머리를 정돈했다. 아니에요. 그냥 잠시 현기증이 나서. 최민주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USB를 그녀에게 건넸다. 부탁하신 자료입니다. 베리타스투테크 지급 결의서 파일 접근 기록이에요.
수진은 잠시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접어두고 USB를 받아들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김태우의 목을 조일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었다. 최민주는 자리를 떠나기 전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선배님, 너무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수진의 마음이 작게 흔들렸다. 최민준이 돌아가고 자료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수진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에는 자신의 과거를 품고 있는 차가운 은재 로켓이, 다른 한 손에는 김태우의 비리를 파헤칠 열쇠가 될 USB가 들려 있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비밀. 하지만 왠지 모르게 두 개의 비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이제 단순히 회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이전에는 분노와 의무감으로 싸웠다면 이제는 절박함이라는 새로운 동기가 생겼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눈앞의 적 김태우부터 무너뜨려야 했다. 그의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어쩌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단서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싹텄다. 수진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접근 기록 로그가 떠올랐다. 그녀의 새로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두 개의 잠긴 상자. 그녀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열고야 말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민준이 건네준 USB 안에는 단순한 로그 기록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김태우와 박지영이 남긴 범죄의 명백한 발자국이었다. 이수진은 지하 자료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자신의 낡은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기록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베리타스 테크로 거액의 자금이 이체될 때마다 최종 승인 라인에는 어김없이 김태우 부장과 박지영 과장의 이름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특히 정상적인 업무 시간 외인 늦은 밤이나 주말에 승인이 이루어진 기록이 여러 건 발견되었는데, 이는 명백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이것만으로는 그들을 완벽히 올가맬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다고 발뺌할 것이 뻔했다. 수진에게는 더 결정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낮에는 10년치 아날로그 문서들을 스캔하는 지루한 작업을 기계처럼 수행했고, 모두가 퇴근한 밤이 되면 자료실을 자신만의 비밀 수사본부로 바꾸었다. 그녀는 집에서 가져온 개인 노트북과 보안이 강화된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낮에 발견한 과거 프로젝트들의 서류 속에서 단서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체계적이고 집요했다. 프로젝트 넵튠뿐만 아니라 김태우가 거쳐갔던 모든 프로젝트의 협력업체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주소지 등을 공공 데이터와 일일이 대조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마침내 거대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베리타스 테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김태우는 지난 10년간 최소 4개의 유령 회사를 더 운영해왔다. 그 회사들은 모두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고 대표이사는 그의 먼 친척이나 대학 동창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며, 프로젝트가 끝나면 귀신같이 폐업 처리되어 흔적을 지웠다. 그는 마치 숙련된 포식자처럼 2-3년 주기로 사냥터를 옮기며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숙주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은 분노를 넘어 경외감마저 느꼈다. 이토록 오랫동안 이렇게나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단순한 부패한 관리자가 아니었다. 기업 내부의 생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범죄의 대가였다.
수진은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수진과 최민준의 공조는 더욱 은밀하고 긴밀해졌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이나 퇴근 후 텅 빈 옥상 정원에서 만나 정보를 교환했다. 최민준은 처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점차 이 비밀스러운 작전에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부패한 상사들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정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수진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내부 회계 시스템에서 특정 계정 코드와 자금 이체 경로를 빼내오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다. 선배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부장님이 부쩍 예민해지셨어요. 내부 정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 직원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불시에 점검할 수도 있다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최민준이 다급한 목소리로 수진에게 경고했다. 김태우가 무언가 낌새를 챈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꼬리를 감추기 위한 예방 조치일까? 어느 쪽이든 수진과 최민준에게는 위험 신호였다. 박지영 과장 역시 유령처럼 지하 자료실을 불시에 점검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그녀는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한 번은 하마터면 모든 것이 발각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최민준이 수진에게 새로운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네주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박 과장의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다. 최민준은 재빨리 근처의 서가 뒤로 몸을 숨겼고 수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스캐너를 조작했다. 박 과장은 의심의 눈초리로 자료실을 샅샅이 훑어보았지만 다행히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고는 투덜거리며 돌아갔다. 두 사람은 식은땀을 흘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건 이후 그들은 더욱 철저하게 보안에 신경 써야만 했다. 수진은 수집한 증거들을 그냥 쌓아두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듯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했다. 김태우의 모든 범죄 행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연대표를 만들었고 유령 회사들의 관계와 자금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그렸다. 빼돌려진 자금의 총액은 그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이 돈이면 중소기업 하나를 세울 수도 있을 정도였다. 그는 이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데 사용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이 남아 있었다. 바로 돈의 최종 행선지였다. 유령 회사들을 거친 돈이 과연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김태우는 결국 꼬리 자르기에 성공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었다. 수진은 최민준이 가져다준 내부 자금 이체 경로를 몇 날 며칠이고 분석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백 개의 계좌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발견해냈다. 모든 유령 회사들의 자금이 마지막에는 스위스의 한 개인 비밀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다. 차명 계좌일 것이 분명했지만 그 계좌 번호 자체가 바로 모든 범죄의 종착지를 가리키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수진의 노트북에는 김태우의 10년간의 범죄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문제였다. 내부 감사팀은 믿을 수 없었다. 김태우가 그 정도의 인맥도 구축해놓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것도 위험했다.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이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익명의 제보자인 그녀의 신원이 노출될 수도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다. 이 거대한 기업의 정점에 있는 단 한 사람. 회장 강민준. 그는 이 모든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다. 물론 그가 과연 정의로운 인물일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진은 도박을 걸기로 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자료실에서 과거의 그룹 사보나 인터뷰 기사들을 통해 강민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자수성가한 창업주로서 회사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고 특히 부정한 방법을 통한 사익 추구를 극도로 혐오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녀는 그의 그런 성향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깊은 밤 지하 자료실에는 오직 수진의 노트북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빛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화면에는 김태우의 범죄 네트워크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가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수진은 새로운 워드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한자 한자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익명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감정적인 호소는 배제했다.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날짜 금액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만을 논리적으로 나열했다. 그것은 한 직원의 투서가 아니라 김태우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밀한 진단 보고서였다.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흐르던 거대한 물결이 이제 거대한 해일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다. 이수진은 결전의 날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철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회사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구립 도서관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 PC 그리고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을 거쳐 자신의 IP 주소를 세탁했다. 그녀가 지난 며칠 밤낮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파일을 첨부하고 수신인란에 아우라그룹 회장 비서실의 보안 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 한 번의 클릭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아우라그룹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일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수진은 즉시 모든 접속 기록과 임시 파일을 삭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서관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가벼웠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거대한 바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진 셈이었다. 과연 이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바위를 흔들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수면 아래로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까? 그녀는 이제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해방감이 몰려왔다. 같은 시각 아우라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강민준 회장은 도시의 정형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한 나라의 왕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넓고 화려했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이었다. 책상 한편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어린 딸이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회사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그가 슬픔을 잇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회장님, 충직한 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와 태블릿 PC 하나를 내밀었다. 방금 익명의 제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추적이 불가능했고 내용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회사에 대한 음해성 투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은 근거 없는 비방이거나 불만을 품은 퇴직자의 측이 어린 장난이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파일의 암호를 풀고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줄 읽지 않아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졌다. 글에는 감정적인 호소나 근거 없는 비난이 단 한 줄도 없었다. 대신 날짜와 금액 계좌번호 그리고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프로젝트 코드들이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김태우 부장 그리고 키메라 프로젝트.
그가 가장 신임하던 인물과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던 프로젝트의 이름이 거론되자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김태우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체계적으로 빼돌렸는지, 그가 세운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와 자금 세탁의 흐름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심, 다음은 놀라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번호와 함께 이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양의 증거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투서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준비된 기소장이었다. 그는 즉시 인터폰을 들어 내부 감사팀장을 호출했다. 잠시 후 그룹 내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최진혁 감사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그는 강 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그에게 건넸다. 보고서를 모두 읽은 최 팀장의 얼굴 역시 경악으로 물들었다. 회장님, 이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강 회장은 그의 말을 끊었다. 만약이라는 가정은 필요 없네. 자네 눈에는 이게 거짓으로 보이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부터 자네에게 정원을 위임하지. 감사팀 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인원들로 비밀 특별조사팀, 유령팀을 꾸리게. 정상적인 절차는 모두 무시해. 김태우 부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 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사실을 검증하게. 서버 백업 기록, 네트워크 트래픽, 개인 금융 거래 내역까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리고 자네는 오직 내게만 직통으로 보고하게. 진실을 찾아내. 그리고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내게 그 반역자를 끌고 오게. 강 회장의 명령은 단호했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그날 이후 아우라그룹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최진혁의 유령팀은 말 그대로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김태우 부서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대신 심야 시간에 서버실의 백업 데이터를 통째로 복사해갔다.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유령 회사들의 과거 협력업체들을 탐문했고 퇴직한 직원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모든 것은 물밑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수면 위는 평온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그물이 김태우를 향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김태우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재무팀에서 사소한 지출 내역까지 2중 3중으로 확인하려 들었고, IT 부서에서는 갑작스러운 서버 보안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었지만 그의 예민한 신경을 건드리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박지영 과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뭔가 이상해. 누군가 우리 뒤를 캐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수진, 그 계집애 요즘 뭐하고 지내지?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박 과장은 지하 자료실을 잘 감시하고 있다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 역시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한편 지하 자료실의 이수진은 기나긴 침묵 속에서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보고서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회사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이 흘러갔다. 그녀의 폭로는 그저 휴지통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아니면 강민준 회장 역시 그들과 한통속이었던 것일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최민준 역시 회사 분위기는 조용하기만 하다고 전해왔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도박이 실패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다. 수진이 거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실에 남아있던 그녀에게 한 통의 내부 메신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최민준이었다. 선배님, 방금 감사팀에서 저희 팀 전체에 최근 3년간의 모든 회계자료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김태우 부장님, 지금 얼굴이 사색이 되셨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던 거대한 파도가 마침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의 돌멩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바위를 깨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시각 회장실에서는 최진혁 감사팀장이 강민준 회장에게 1차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익명의 보고서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을 축소해서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최 팀장의 침통한 목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김태우의 비리, 규모가 보고서에 언급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다. 마침내 모든 것을 가리고 있던 거짓의 장막이 거치고 썩어 문드러진 진실이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피해 숙청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김태우 부장의 왕국이었던 전략기획팀은 이제 폭풍의 눈이 되었다. 최진혁 감사팀장의 유령팀은 더 이상 유령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하얀 갑옷을 입은 저승사자들처럼 사무실에 들이닥쳐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하고 팀원들을 한 명씩 신문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김태우는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발악했다. 그는 겉으로는 감세 성실히 협조하는 척하면서도 밤늦게나마 비밀리에 서류를 파쇄하고 관련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다. 그의 충견이었던 박지영 과장은 매일같이 감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느라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그것을 일으킨 장본인인 이수진은 지하 자료실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잊혀진 존재였고 낡은 문서들을 스캔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김태우는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감사팀을 상대하느라 지하의 유령 따위에게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수진은 간간히 최민준을 통해 외부 상황을 전해 들으며 자신이 쏘아올린 화살이 정확히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거대한 악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그러던 어느 날 그룹 전체에 분기별 타운홀 미팅 개최 공지가 내려왔다. 전 직원 필수 참석. 그것은 그룹의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강민준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였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다시 그들 김태우와 박지영 그리고 자신을 외면했던 동료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필수 참석이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담담하게 미팅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은 수천 명의 직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아우라 그룹의 위용을 과시하던 웅장한 공간이었다. 수진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가장 구석진 뒷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으로 강민준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좌중은 숨을 죽였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공간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아우라 그룹의 성과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언제나처럼 힘있고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는 듯했다. 그는 특히 기업 윤리와 신뢰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다. 회사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건강한 피가 돌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속에 독소가 퍼지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 끝은 공멸뿐입니다. 저는 우리 아우라 그룹을 병들게 하는 그 어떤 독소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서늘한 경고였다. 김태우는 맨 앞줄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연설의 막바지 강 회장은 습관처럼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것은 리더로서 자신의 구성원들을 돌아보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수천 개의 얼굴이 그의 시야를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강당의 한쪽 구석에 멈췄다. 주변의 들뜬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도 고요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 여직원. 그는 왜인지 모르게 그녀에게 시선이 끌렸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목에서 반짝이는 작은 은빛 물체 때문이었다. 흐릿했던 시야가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낡고 빛이 바래긴 했지만 그 형태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정교하게 새겨진 꽃 한 송이의 문양. 그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직접 주문 제작하여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딸아이의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시간과 공간이 멈추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20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되살아났다. 눈부시게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봄날의 정원이었다. 8살 배기 어린 딸 수아가 그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고 있었다. 그는 작은 선물 상자를 열어 은재 로켓 목걸이를 꺼냈다. 수아야, 이건 아빠가 우리 수아를 위해 만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목걸이야. 이 꽃처럼 우리 수아는 아빠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란다. 그는 딸의 가느다란 목에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딸아이는 기뻐하며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고맙습니다, 바빠. 영원히 간직할게요. 그 행복했던 순간, 그 따스했던 온기, 그리고 딸아이의 목소리. 그것은 그가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그의 심장에 박힌 가장 아름답고도 아픈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는 딸을 영원히 잃어버렸다. 강 회장은 연설 도중 말을 잇지 못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였다. 강철 같던 그가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옆에 서 있던 윤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강 회장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설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목걸이, 저것이 어떻게 저 여직원의 목에 걸려 있는 것인가? 단순한 우연인가? 누군가 똑같이 만든 모조품인가? 아니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가? 행사가 끝나자마자 그는 윤 비서실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방금 그 강당에 있던 여직원. 전략기획팀 소속 이름이 이수진이라고 했던가. 윤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렇다고 대답했다. 강 회장은 책상 위에 딸아이 사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직원에 대해 알아봐. 태어난 곳, 자라온 환경, 부모 학력, 병원 기록까지. 그녀의 인생 전체를 샅샅이 뒤져. 돌멩이 하나까지라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윤 실장, 이 일은 절대적으로 비밀에 붙여야 하네. 내가 이 일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윤 비서실장은 회장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절박함을 읽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이후 아우라 그룹에서는 2개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시작했다. 하나는 그룹의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는 공식적인 감사팀의 조사였고, 다른 하나는 한 평범한 여직원의 과거를 추적하는 회장의 개인적인 조사였다. 강민준 회장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심장은 불가능한 희망과 이성적인 의심 사이에서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다. 20년간 그의 시간을 멈추게 했던 비극. 그 비극의 한가운데에 있던 운명의 목걸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 기업의 반역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그는 어쩌면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생을 되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예감에 휩싸였다. 두 개의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제 하나의 목걸이를 중심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윤 비서실장의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원들을 동원하여 이수진이라는 인물의 20여 년 인생을 역으로 추적해 나갔다. 며칠 후 그의 손에는 한 권의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수진은 20년 전 강원도 국도에서 일어난 의문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생존자였다. 당시 함께 타고 있던 부모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아이는 심각한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증 진단을 받았다. 신원을 증명할 유품은 낡은 은재, 로켓 목걸이 하나뿐이었다. 모든 정황이 강민준 회장의 잃어버린 딸 강수아의 마지막 모습과 기묘할 정도로 일치했다. 강민준 회장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손을 떨었다. 20년간 잿더미가 되어 굳어있던 그의 심장에서 희미한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희망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더더욱 이성적이고 냉정해져야만 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도 비슷한 사연도 존재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결정적인 확신이 필요했다. 그는 직접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윤 비서실장에게 이수진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하라고 지시했다. 명분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와 관련된 업무 협조 요청이었다. 수진은 회장실의 호출을 받고 깊은 의혹에 휩싸였다. 일가의 대리, 그것도 지하 자료실로 좌천된 자신을 회장이 직접 부른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김태우의 비리를 제보한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그녀는 온갖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회장실로 옮겼다. 최상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로켓을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마침내 도착한 회장실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방 안에는 강민준 회장 혼자였다. 그는 수진을 딱딱한 사무적인 태풍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긴장하고 상처받은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께 이 대리.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수진은 얌전히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강 회장은 형식적인 질문부터 시작했다. 지하 자료실의 근무 환경은 어떤지, 감사팀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팀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등을 물었다. 수진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바탕으로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녀는 그가 정말로 업무 때문에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과 그리고 목 언저리를 맴돌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론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대리목에 걸고 있는 그거. 아주 독특한 목걸이로군. 혹시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물건인가? 갑작스러운 사적인 질문에 수진은 당황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 절박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대답했다. 오래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목걸이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민준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마치 무의식처럼 나직하게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되고 익숙한 자장가 가락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멜로디가 수진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독한 두통이 마치 번개가 내리치듯 그녀의 뇌를 덮쳤다. 눈앞에 강민준 회장의 얼굴, 귓가에 맴도는 자장가 멜로디, 그리고 자신의 손에 쥐어진 차가운 로켓의 감촉.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며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수진의 눈앞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과거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빗속을 달리던 자동차 다정하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아빠의 얼굴, 따뜻하게 자신을 안아주던 엄마의 미소, 그리고 그 아빠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강민준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과 정확하게 겹쳐졌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던 부모님의 얼굴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온기가 폭풍처럼 그녀의 기억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기억의 홍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행복했던 순간, 뒤로 끔찍했던 사고의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뒤에서 따라오던 거대한 검은색 트럭. 그 트럭은 고의적으로 집요하게 그들의 차를 들이받았다. 아빠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리며 소리쳤고 엄마는 자신을 품에 감싸 안았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추락하던 마지막 순간 그녀는 자신을 부르던 아빠의 절규를 똑똑히 들었다. 수아야, 안 돼. 아, 아빠. 수진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희미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20년간 짊어지고 온 고아라는 이름 정체 모를 외로움과 상실감의 근원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경악과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떨리는 눈으로 강민준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강민준 회장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저 눈빛, 그것은 분명 자신의 딸 수아의 눈빛이었다. 수아야, 정말 네가 내 딸 수아가 맞느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다. 수진은 대답 대신 눈물을 터뜨렸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감격적인 재회가 아니었다. 끔찍한 비극과 상실의 고통 위에서 이루어진 너무나도 아프고 서러운 해후였다. 강 회장은 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던 중 수진이 떠올린 기억의 한 조각이 강 회장의 뇌리를 스쳤다. 검은색 트럭의 고의적인 공격. 그 순간 강 회장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또 다른 기억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그는 자신의 회사를 집어삼키려던 경쟁사 미르그룹과 피비린내 나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미르그룹의 회장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잔혹한 인물로 유명했다. 당시 경찰은 빗길 과속으로 인한 단순 뺑소니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그는 내심 그 배후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제 딸의 기억이 그의 오래된 의심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준 것이다. 그것은 아내와 딸을 빼앗아간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노린 계획적인 암살 시도였다. 강민준 회장의 얼굴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옥의 불길보다도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의 딸을 고아로 만들고 그의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 그리고 그 원수가 벌인 짓을 어설프게 흉내내며 자신의 회사를 좀먹고 있는 내부의 반역자 김태우. 이제 이 모든 싸움은 단순히 기업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20년 묵은 원한과 복수가 얽힌 그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되찾은 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이번에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그는 차가운 분노 속에서 굳게 맹세했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안건은 내부 비리 척결 및 경영 쇄신안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은 누군가의 목이 날아가는 피해 숙청이 벌어질 날이라는 것을. 김태우 부장은 애써 태어난 척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꼬리 자르기를 당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 채 적당히 책임을 전가하고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박지영 과장은 이미 사색이 된 채 그의 뒤를 따랐다. 회의실의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는 그룹의 핵심 이사진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상석에는 강민준 회장이 얼음 조각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최진혁 감사팀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김태우의 10년간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기록된 최종 감사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팀 김태우 부장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최 팀장의 냉정한 목소리와 함께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자료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들의 이름자금 세탁의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 위조된 계약서들, 그리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횡령 내역까지. 증거는 완벽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이사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이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핵심 임원이 회사를 좀먹는 거대한 암덩어리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치를 떨었다. 모든 보고가 끝나고 강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김태우에게 향했다. 김태우 부장 할 말 있는가? 김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땀으로 축축한 손을 마이크에 쥐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모함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것은 저를 시기하는 세력이 만들어낸 거대한 음모입니다. 그는 뻔뻔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모든 것이 조작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그는 최후의 카드로 이수진을 언급했다. 이 모든 음모의 시작은 제가 업무 태만으로 징계 조치했던 이수진 대리로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회사에 앙심을 품고 거짓 제보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이수진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발악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더 이상 지하 자료실의 초라한 유령이 아닌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카리스마로 무장한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룹 최고의 변호사 2명을 양옆에 대동하고 있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김태우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이수진의 모습에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진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회의실의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김태우를 경멸적으로 한번 훑어본 후 이사진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김태우 부장님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린 익명의 제보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 제보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USB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하나의 해외 은행 계좌 정보가 떠올랐다.
이것은 김태우 부장님이 지난 10년간 유령 회사들을 통해 빼돌린 모든 자금이 마지막으로 흘러 들어간 스위스 은행의 차명 비밀 계좌입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실소유주가 바로 김태우 부장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역시 확보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는 결정타였다. 김태우가 유일하게 감추고 있다고 믿었던 마지막 꼴이 그의 모든 범죄의 종착지가 만천에 드러난 것이다. 김태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옆에 있던 박지영 과장은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오열하기 시작하겠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장난 순간 상석에 앉아있던 강민준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먼저 이 사진들을 향해 김태우와 그 공범들의 파면 및 형사고발 조치를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해 있는 이 사진들과 완전히 무너져 내린 김태우,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수진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웠다. 그리고 오늘 이 사회에 한 가지 더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 회장은 수진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썩어빠진 비리를 파헤쳐 우리 아우라 그룹을 구한 이 용감한 직원은 단순히 뛰어난 인재가 아닙니다. 며칠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비의 심장이 먼저 앓았던 진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뜨거운 눈으로 딸을 내려다보았다. 20년 전 끔찍한 사고로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제 딸 강수아를 여러분께 다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 딸은 지난 20년간 홀로 꿋꿋하게 살아온 그 용감한 삶을 기리는 의미에서 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함께 아우라 그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강 회장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사진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죽은 줄 알았던 회장의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김태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강 회장과 수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자신이 지난 몇 달간 괴롭히고 모욕했던 그 평범한 여직원이 바로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남자의 하나뿐인 핏줄이었다는 것을. 그는 단순히 유능한 직원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그 사자의 새끼를 물어뜯었던 것이다.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완전히 재가 되어 버렸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김태우와 박지영, 그리고 다른 공범들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갔다. 10년간 이어져 온 거대 견대한 범죄 제국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심판은 끝났다. 모든 것이 정리된 회의실에 강수진은 아버지의 곁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어둠이 거치고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도시와 저 도시를 움직이는 거대한 왕국의 정당한 상속자였다. 길고 길었던 심판의 날이 저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지나가고 아우라 그룹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김태우와 그의 공범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수십 년에 걸친 횡령과 배임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그들에게는 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한때 그룹의 막강한 실세였던 그들은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아우라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강민준 회장의 단호하고 신속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김태우 라인으로 분류되던 모든 부패한 임원들을 숙청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언론의 광풍이 잦아들고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할 무렵 강수진은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20년간 비어있던 자신의 옛집으로 향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고즈넉한 한옥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집 안곳곳에 스며있는 희미한 향기와 공기가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딸의 느리고 서툰 재회가 시작되었다. 강민준 회장은 더 이상 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수진에게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엄마와 장난기 가득한 젊은 시절의 아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던 어린 수아가 있었다. 그는 사진 한 장 한 장에 얽힌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20년의 텅 빈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수진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또 울었다. 하지만 되찾은 과거와 새로운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깊은 혼란을 겪었다. 이수진으로 살아온 20년의 세월과 하루아침에 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그녀를 부회장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다. 한때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옛 전략기획팀 동료들은 이제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이수진도 강수진도 아닌 어중간한 경계인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빠, 저는 아직도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가 너무 무겁고 제게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져요. 지하 자료실에서 데이터나 분석하던 제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강 회장은 그런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수진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새로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를 되찾은 것이 아니야. 나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을 되찾은 거다. 네가 그룹의 후계자가 되든 평범한 자연인으로 살든 아빠는 아무 상관없다. 다만 네가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이야. 그리고 잊지 마라. 우리 아우라 그룹을 구한 것은 후계자 강수진이 아니라 지하 자료실의 평범한 대리 이수진이었다는 사실을. 너는 네가 살아온 그 삶을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경험이 너를 더욱 강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에 수진은 큰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아우라 그룹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마침내 그녀는 해답을 찾았다. 그녀는 이사회에 하나의 혁신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바로 기존의 수동적인 감사팀을 넘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사내 비리와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하는 독립기구 기업윤리 및 미래전략본부의 신설이었다. 그것은 김태우 같은 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그룹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조언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였다. 그녀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녀는 신설된 본부의 초대 본부장 부회장 직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을 도와주었던 유일한 동료 최민준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며 신설본부의 전략기획실장 자리를 제안했다. 최민준은 벅찬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불의에 눈 감지 않았던 그의 작은 용기는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강 회장은 수진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딸의 낡은 은재 로켓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정교한 꽃무늬의 한 부분을 가볍게 누르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20년간 닫혀있던 로켓이 마침내 열렸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을 비껴간 아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환하게 웃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 서서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8살의 어린 수아.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수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현재가 마침내 하나로 이어졌음을 느꼈다. 몇 달 후, 강수진은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 서 있었다. 회장의 집무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투명한 유리벽과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된 그녀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반영된 공간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이제는 활짝 열려있는 로켓 속의 가족 사진을 한번 들여다본 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었다. 그녀는 이수진이었고 강수아였으며 이제는 완벽한 강수진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과거와 화해하며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강인한 여인이었다. 도시 위로 새로운 시대의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와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